60년 넘게 살아오며 나는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 가고 퇴근하고 TV 보다 잠드는 하루. 아내와 아들은 옆에 있었지만 나는 늘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돌아보면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먹던 식사 자리도,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고 들고 온 입학 통지서도 그땐 그냥 그래, 잘했네 하고 넘겼습니다. 아내가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끓여준 국 한 그릇에 좀 짜다고 했던 날이 지금은 너무 미안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평소처럼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친구들과 장기 한 판 두고 돌아왔죠.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입니다.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오시라고 하시네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검진일 뿐인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설마 했죠.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갈 거라 믿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잠시 정적을 가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폐암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의사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죠. 폐암이라고요? 저 담배도 끊은 지 15년은 됐는데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흡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연령, 체질, 유전,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진료실을 나서는데 병원 복도 바닥이 끝없이 멀어 보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냥 단순 검진이었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시계가 잠시 멈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니 아내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그날 밥맛이 어땠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수저를 놓았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식탁 위엔 음식보다 침묵이 더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결과가 뭐래? 그 흔한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눈치만 살피며 물잔을 채우고 아들은 한 숟갈 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괜찮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당연한 듯 하루를 보내고 속마음은 각자 숨긴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었지만 정작 내가 그 곁에 마음으로는 없었다는 걸요. 수술을 기다리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밤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죠.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을까? 이렇게 누워있으니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처럼 지나가네.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늦게 귀가하던 날들, 딸아이의 첫 발표회에 가지 못했던 날, 아내 생일도 깜빡하고 야근하던 밤, 그땐 그게 다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엔 그 어떤 성취도, 직급도, 통장 잔고도 이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손주가 보낸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우리 또 놀아요. 우리 로봇도 조립하고 비밀기지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천진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병실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가 어쩌면 나를 살게 한 첫 번째 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체면도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수술은 생각보다 길었고 회복도 쉽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입맛도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매일 아침 아내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 덕분이었습니다. 반찬은 늘 비슷했지만 그 안엔 매일 조금씩 다른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우리 함께 견뎌요. 난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 작은 메모 하나가 어쩌면 진통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그 도시락 속엔 말로는 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나는 매일 그 도시락을 병원 창가에 앉아 조용히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곁을 오래 지켜줘야겠다. 퇴원 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지만 내게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이는 길을 걷는데 아내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렇게 길 위에서 손을 꼭 잡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옆에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이렇게 작고 고운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죠. 그때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같이 계셔야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아버지 걱정은 저희가 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줘야 할 존재라 생각했던 가족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공원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저 걷는 것뿐인데 가슴이 꽉 차올랐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나는 가족과 함께 다시 삶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폐암은 내게 고통을 안겨줬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아주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예전엔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며 스스로 위안했죠. 하지만 병을 겪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요.
사랑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결국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말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함께여서 행복하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그러더군요. 요즘 당신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돼서 그래. 그동안 너무 많이 못했잖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마무리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폐암은 내 삶을 잠시 멈춰 세웠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나를 멈추게 했고 내 곁에 사람들을 돌아보게 했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이 고맙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감사가 먼저 듭니다. 평범한 밥상, 평범한 대화, 함께 걷는 저녁 산책, 그 모든 순간이 새롭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예전엔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 말하세요. 곁에 있을 때 안아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